때는 1597년 9월, 임진왜란 당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시로 남해로 들어와 남해 안에 수군을 쓸어버렸던 왜적은 육군을 동원해 전라도 지방을 총공격합니다. 이때 전라도의 임실, 구례, 남원, 경상도의 함양, 운봉 등의 백성들은 왜적에게 쫓겨 산속으로 피신을 하고 일부는 왜적이 회유책으로 통행증과 쌀 배급을 하는 것을 보고 왜적에게 협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하고 학문을 배웠던 양반들은 대부분 산으로 피신합니다. 양반들이 왜적에게 잡히면 바로 배를 태워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왜적들 입장에서 보면 조선 사람 중 글을 알거나 혹은 조선에서 지방의 작은 벼슬이라도 했던 양반이라면 도자기 굽는 도공 같은 기술자와 동등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산속에 피신을 했던 양반들 중에 전라도 남원 출신의 조경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경남은 당시 28세로 과거 시험은 치르지 않았던 지방에 그냥 글 읽는 선비의 신분이었습니다. 조경남의 후대의 기록을 보면 어릴 적에 장난삼아 활을 좀 쏘아보았다는 기록이 짧게 있을 뿐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글이나 읽는 서생일 뿐이었습니다. 1597년 9월 22일입니다. 왜적들은 낮에는 큰 고을과 그 고을 주변을 수색하고 밤에는 한 곳에 무리를 지어 밤을 지새우고 있던 상황입니다. 조경남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식량도 다 떨어져 가고 또 고향 사람들이 왜적에게 많이 살해당했다는 소식도 듣게 되는데 어차피 자기도 죽을 거 왜적이나 몇 물리치던지 해서 선비로서 할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같이 피신하던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라의 은혜도 갚고 선비로서 치졸하게 숨지 말고 의병이라도 조직하여 외놈들을 때려잡자고 역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어이없게도 일제히 니나 가라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당시 조경남이 그 고을의 무인 출신도 아니고 조정에서 벼슬을 하던 명망 있는 집안도 아니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여기까지 어렵게 살아 피난 왔는데 당신이 뭐라고 남정네들 데려가서 죽일라 그러냐고 네가 언제 칼 좀 써봤냐고 하고 한 사람도 지원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조경남은 다음날 새벽에 자기 집 노비 2명만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이때 원래 이런 일에는 또 나만 빠질 수 없지 라는 생활신조를 가진 분 중 박얼량이라는 분이 동참하게 됩니다. 물론 이분도 글 읽던 선비입니다. 그래서 4명이서 한참 산속을 헤매며 왜적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찰나 남원성에서 인적이 드문 산길로 왜적 5명이 수색을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외놈들은 산속을 수색하며 숨어있던 조선 백성들을 찾아 약탈하고 강간하고 뭐 그런 짓 하고 다니는 쓰레기 같은 놈들입니다. 여튼 숫자상으로는 4대5, 일반적으로 훈련받은 군인이라면 기습의 게릴라전이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대결이겠지만 상대는 미친 개 같은 왜적 5명, 이쪽은 선비 2명에 노비 2명. 도대체 무슨 깡으로 이 미친 개 같은 것들을 잡는단 말입니까? 조경남의 일기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박얼량한테 말하기를 우리는 4명이고 적들은 5명으로 중과부적이지만 우리는 위리에 분발한 신예병, 저들은 바로 멀리 와 싸워 피곤한 군사다. 더욱 그대는 일당백을 할 용사요. 내 또한 한 번 죽음을 결심하였으니 이것으로써 헤아린다면 적은 바로 안중에 들어온 것이다. 힘써 싸우라 하고 바로 매복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비 2사람의 무기는 활과 화살, 노비들은 지게작대기 같은 몽둥이였습니다. 왜적들의 무기는 전부 일본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적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조경남과 박얼량은 일제히 화살을 발사합니다. 이분들 양반님의 활솜씨는 봄놀이 갈 때 술과 안주 싸들고 들에 나가 한 잔 자시고 활 좀 쏘고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분들은 무인 출신이 아닙니다. 글 읽던 양반입니다. 왜적들과 전투 결과는 조경남과 박얼량이 함께 일시에 화살을 발사하여 잇따라 5명이 왜적이 모두 화살에 명중했는데 2놈은 제대로 들어가 바로 거꾸러지고 3놈은 화살을 몇 대 맞고는 검을 던지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조경남은 따라온 노비들에게 명령하여 왜구들에게 자비는 없다.
모두 쳐 죽이게 하였고 노비들은 몽둥이 찜질로 숨이 붙어있던 왜구들을 다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이때 충직한 노비 한 명이 왜적의 귀를 베어 전적으로 삼으려고 하자 제지하며 말하기를 내가 왜적을 토벌하는 것은 수급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된 직책을 다하는 것뿐이다. 이때는 왜적의 목이나 귀를 베어 관청에 가져다 보여주면 귀 하나에 왜적 한 명 사살로 인정합니다. 전쟁이 급박하던 난리 초기에는 왜적 한 명 사살이면 노비는 면천, 선비는 과거 급제 등의 포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최초 출전해서 왜적 5명을 활과 몽둥이로 때려잡고 가족에게 돌아온 조경남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의병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평소 글만 읽고 활 쏘기는 재미삼아 하는 선비들이 이 정도의 활 솜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9월 23일 동료를 잃은 왜적들은 약이 바싹 오른 상태로 이제 수십 명씩 짝을 지어 수색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기가 최고조에 달한 조경남은 다음 날인 23일 새벽에 또 가족을 숲속에 숨겨두고 몇 사람의 하인을 거느리고 왜적을 토멸한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자 이제는 너도 나도 위병장을 따라 공을 세우기 위해 모여드는데 따르기를 원하는 자가 20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22일 첫 전투에서 돌아온 후 같이 갔던 노비들이 엄청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을 받기 전이었던 김환이라는 전라도 영암 출신의 무인도 참여하였고 정사진이라는 글 읽던 선비도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출발 인원은 총 28명. 출발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전라도 임실 쪽에서 약탈을 한 말과 소를 몰고 지나가는 왜적 50명을 발견합니다. 이때 조경남은 이 외놈들을 앞질러 가서 매복하기 좋은 어느 골짜기쯤에서 기습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대부분의 의병들은 숫자로 봐서 너무 열세인 자기들의 처지 때문에 전의를 상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실제 왜적을 보고 고쟁이의 소변을 지리며 뒤로 물러난 사람이 7, 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28명 출전에 7, 8명이나 빠지면 엄청난 전력 손실이지요. 여기다가 왜적과의 육박전은 당연히 조선 사람이 밀릴 것이고 믿을 것은 오로지 최종병기인 활뿐인데 이때 활을 가진 사람은 조경남 본인과 김환, 정사진, 박얼량 4사람뿐이었답니다. 나머지 사람은 모두 몽둥이나 집에서 쓰던 식칼 정도를 들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조경남은 마침내 고함치며 혼자 돌격하게 되어 고의로 매복 위치를 발각되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돌격 아니면 후퇴뿐이니 따라올 의병들은 같이 나가 돌격하고 나머지는 아예 도망이나 가게 만들어 죽기 아니면 살기의 심산이지요. 왜적들은 몇 되지도 않는 의병들을 보고는 칼을 뽑고 총을 들고 돌아와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의병들을 몰아쳐 들어왔습니다. 의병들은 기가 질려 대부분은 겁을 먹고 후퇴하였고 조경남을 따라 같이 골짜기로 들어온 사람은 모두 6명뿐이었습니다. 6대 50여 명이 전투입니다. 싸움이 한창 붙게 되자 조경남은 골짜기 언덕에서 저격하기 좋은 위치를 잡고 돌입하는 왜적에게 한 발씩 화살을 쏘았는데 조총을 가진 외놈들 3, 4명만을 먼저 골라 쏘아 죽이게 되자 왜적들의 기세가 잠시 주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왜적들의 숫자는 많고 의병의 숫자는 적은지라 이 점을 눈치챈 왜적들이 죽기 살기로 의병들이 숨어 쏘는 곳으로 포위하며 육탄 돌격을 감행합니다. 조경남은 왜적의 선발대 5명을 화살로 차례차례 명중시켰지만 왜적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들어 결국 부근에서 활을 쏘던 정사진은 왜적들과 근접거리에서 왜적의 칼을 맞았는데 왼발 복숭아 뼈 부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박얼량도 왜적과 근접전이 벌어져서 왜적이 휘두르는 칼을 활로 막다가 활이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박얼량은 맨손으로 왜적 몇 놈을 밀쳐내고 포위를 뚫고 나갔는데 이분도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박얼량은 먼저 도망갔던 동료들이 버리고 간 무기 중에서 제일 실하게 생긴 모난 몽둥이를 들고 다시 돌아와 근접하는 외놈들을 차단하였고 이 틈에 발에 상처를 입었던 정사진은 다시 일어나 한 놈씩 왜적들에게 화살을 먹였습니다.
조경남과 김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계속 활을 쏘는데 뜻밖에도 김환의 활이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외적이 김환을 쫓아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조경남이 김환을 쫓던 왜구를 화살 한 발로 제압해버립니다. 이때까지 죽은 외놈의 숫자가 15~16명이 넘었는데 외놈들은 약이 바짝 올라 결사적으로 싸움을 걸며 돌진해왔습니다. 조경남은 거의 화살이 다 떨어지고 큰 소리로 화살을 구하자 박필남이라는 자가 도망갔던 의병들이 버리고 간 화살을 주워 던져주고 그걸 받아 조경남은 연이어 살을 먹여 왜적들에게 쏘았습니다. 정말 순간순간이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전투는 거의 아침 7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벌어졌는데 이때까지 죽은 외놈들은 모두 무려 36명이라는 대단한 전과를 올립니다. 남은 외놈들은 모두 도망갔고 잠시 쉬고 난 의병들이 다시 싸움터를 돌아보니 넘어져 있는 시체가 서로 베고 누웠는데 비린내 나는 피가 강을 이룰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노획한 외놈의 짐꾸러미를 거두어 같이 싸운 의병들에게 나누어주고 뒷날의 거사에 미끼로 삼게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김환과 박얼량 등 몇 사람이 다시 싸움터로 몰래 가서 왜적의 머리를 베어왔답니다. 그런데 이날 전투에서 조경남은 왜적들에게 포위된 상태에서도 상처 없이 침착하게 화살을 날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난전이 벌어졌을 때 조경남의 충직한 집안 노비인 대손이란 자가 조경남 옆에 붙어서 시방 외놈들 때문에 주인 따라 이 무슨 개고생이냐 하며 접근하는 왜적들을 분노의 모난 몽둥이로 때려잡아 조경남의 뒤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후 가산을 풀어 모집한 의병 500여 명을 이끌고 운봉 팔랑치 싸움에서 왜적 100여 명을 전멸시켰습니다. 이후 60령 전투에서의 승전을 비롯해 정유재란 때 부루치 매복전, 궁장동 혈전, 하동 추격전, 탄음과 산음의 화공전 등 크고 작은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왜적 수천 명을 섬멸하며 호남을 지킨 명장이 되었습니다. 왜적을 속이고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한 병법과 용병술로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도 단 한 차례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하들도 한 명이 희생이 없어 당시 제갈공명의 환생이라 불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의병장 조원의 주재자인 장군은 적과 맞서 싸우며 외병을 직접 격퇴한 무패의 의병장이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해학을 매우 좋아하는 김씨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다. 김씨가 하루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는 반가워하면서 술상을 차려왔다. 그런데 술상에는 김치와 나물 안주뿐이었고 고기가 없었다. 술상을 가져온 친구의 아내는 인사말로 김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이 가난하고 또 시골이라 평소 준비되어 있는 안주가 없고 또한 시장이 멀어서 갑자기 고기를 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안주가 먹을 만한 것이 없으니 부끄럽습니다. 그런대로 술이나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미안해하고는 얼굴을 붉히면서 들어갔다. 이때 김씨가 뜰에 몇 마리의 닭이 모이를 쪼고 있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말했다. 여보게 친구, 내 말 듣게나. 나는 명색이 대장부로서 어디 가나 큰 소리를 치고 다니지. 대장부가 어찌 1천금의 돈이라도 아깝게 여기겠는가? 내가 타고 온 말을 잡아서 푹 삶아 우리 술 안주로 하고 나머지 고기는 두었다가 자네 반찬으로 하게. 이 말에 주인 친구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물었다. 아니 이 사람아, 여기는 시골이라 길이 험한데 말을 잡아먹고서 어떻게 걸어서 돌아가려는가? 그것은 안 될 말일세. 아, 그건 걱정 말게. 저기 뜰에 널려있는 닭을 한 마리 빌려주면 내가 돌아갈 때 그 닭을 타고 돌아가면 되지. 주인 친구는 그제야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듯이 크게 웃고 곧 일어나 닭을 잡아서 김씨를 대접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오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죠. 그 전에 저는 잘 나가는 직장, 연봉, 학벌까지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여자친구가 있었지요. 아주 예쁜 얼굴에 그보다도 더 예쁜 마음씨를 가진 그런 여자였어요. 사고가 났을 당시 저는 하반신 마비 선고를 받았고 부모님보다도 더 먼저 보고 싶고 생각났던 게 여자친구였답니다. 내가 앞으로 하반신을 쓸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와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죠. 그녀를 처음 본 건 5년 전 대학교 캠퍼스였어요. 웨이브진 긴 생머리에 예쁜 눈웃음, 그리고 맑고 투명한 피부까지 저의 이상형이었고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그녀는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1년 반을 쫓아다녔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죠. 제 친구들 모두가 저희 커플을 부러워했고 그녀가 제 여자친구라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행복했답니다. 그 당시 저의 나이 26살, 그녀는 21살이었죠. 저보다 5살이나 어린 그녀는 마냥 예뻐 보였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더 해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었죠. 대학교를 졸업 후 몇 년이 지나서 저는 직장의 자리를 잡았고 그녀는 약국의 약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결혼을 하자고 했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 사고가 생겼죠. 사고 후 그녀가 저에게 했던 "오빠 너무 다행이야, 고마워"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었죠. 25살의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요. 하반신 마비 정말 너무 힘이 들더군요. 미안한 마음에 날 떠나지 못할까봐 저는 결심했었죠. 제가 그녀를 보내주자고. 결심 후에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얘기를 듣던 그녀는 눈물을 보이며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고 그러고는 내일 또 오겠다고 하며 나가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메론을 사왔고 싱글생글한 예쁜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대화를 나눴고 갈 때 "조금만 참고 기다려" 하고 말했어요. 그녀가 병실 문 밖을 나가자마자 저는 가슴이 아파 겨우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답니다.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녀에게 너무 미안했었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그녀를 떠나보내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너무 가진 게 많았어요. 이쁜 외모에 약사에 학벌까지 겸비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그녀였지요. 다른 남자에게도 고백을 많이 받아왔을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그녀의 손을 놓아준다면 그녀는 아마도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녀를 내 곁에 두는 것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죽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 그녀는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오는 그녀에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녀를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전화도 받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매일 병원에 찾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돌아가기 일쑤였지요. 아무런 대답도 없는 저에게 그녀는 "내일 또 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지요. 어느 날 그녀는 어김없이 병원에 왔고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주고 갔습니다. 꼭 읽어보라면서요.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빠, 안녕? 지금은 새벽 2시야. 내일 출근하려면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와.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전화도 안 받고. 왜 나한테 미운 소리만 골라서 하는 거야? 뭐 그래 봐야 난 괜찮지만. 헤헤. 난 내일도 모레도 일 끝나면 오빠한테 찾아갈 거야. 오빠가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소용없어. 20대 초반, 한참 예뻤을 때 청춘을 다 가져가 놓고 풋풋했던 내 몸과 마음을 다 가져가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치, 예전에 오빠가 했던 말 기억나? 나 없이 살 수 없다더니 이제는 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거야? 오빠 말대로 오빠보다 젊고 멋지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잘 해볼까 하고 생각도 해봤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해. 오빠를 4년간이나 만났고 오빠만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오빠와의 결혼, 미래만을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오빠를 지워. 말도 안 돼. 오빠는 나에게 한없이 베풀기만 하고 주기만 했잖아.
난 그런 오빠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오빠에게 주고 싶어. 오빠의 다리가 되어줄게. 주변의 어떤 시선도 고통도 감당할 수 있어. 이건 동정도 연민도 아쉬움도 아니야. 사랑이야. 오빠를 사랑해. 진심으로. 만약 오빠와 나의 상황이 바뀔 수만 있다면 난 1초의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할 거야. 오빠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받아줘. 행복하게 잘 살자. 오빠도 알지? 나 능력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내에 대한 미안함 다 떨쳐버리고 나랑 결혼해주라. 지금까지 오빠가 나에게 해줬던 것들 이제는 내가 해줄게. 오빠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나만 이뻐해주고 사랑만 해주면 돼. 내일은 내 눈 피하지 말고 옛날과 같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우리 처음 만난 그때처럼 나 아직도 오빠 보면 설레. 그리고 오빠를 사랑해. 보고 싶다. 내 전부. 그 편지로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는 나는 그녀를 밀어낼 자신이 없었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욕을 먹어도 듣고 돌을 맞아도 맞겠습니다. 지금 그녀를 놓친다면 정말로 후회할 겁니다. 저는 그녀를 제 목숨같이 사랑합니다. 그녀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 자신은 없지만 그 누구보다 사랑해 줄 자신은 있습니다. 그녀가 내게 해준 것처럼 우리는 그녀의 생일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고 저는 가장 행복한 신랑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합니다. 영원히.